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 최고위 간부들도 그곳만은 두려워합니다. 이름은 사라지고 숫자로만 불리는 곳. 가족들도 모르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그곳의 이름은 502지대입니다. 오늘 그 비밀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편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2019년에 탈북한 전직 보위부 간부로 15년간 국가보위성에서 근무하면서 절대 말해선 안 되는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502지대라는 곳의 존재였는데 처음 그 이름을 들은 건 2010년 어느 겨울 평양 보위부 본부 복도에서였습니다. 2명의 상급 간부가 작은 소리로 이번 건은 502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화하고 있었고 그 순간 상대방 간부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500이라면 정말 그 정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라는 대답에 저는 그때 처음 500이라는 숫자를 들었고 며칠 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502지대가 뭡니까? 처음 듣는 곳인데요 라고 물으니 선배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하면서 그건 묻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척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500이라는 단어는 계속 들려왔는데 항상 은밀하게 낮은 목소리로만 언급됐고 공식 문서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저는 우연히 특수격리시설 운영 지침이라는 기밀 문서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502지대에 대한 내용이 일부 있었고 공식 명칭은 국가중앙특별관리구역이었습니다. 문서에는 본 구역은 어떠한 지도에도 표기하지 않으며 출입 인원은 최고사령부 직접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고 내부 근무자는 외부와의 접촉을 영구히 차단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치는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양강도와 함경남도 경계지역의 깊은 산속으로 민간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군사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도로는 단 하나뿐인데 그 도로에는 3개의 검문소가 있고 첫 번째 검문소는 일반 군부대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지문인식과 홍채인식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검문소가 가장 삼엄해서 최소 30명의 무장병력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며 이곳을 통과하려면 국가보위성 부상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는 특별통행증이 필요했습니다. 502지대의 지상시설은 작은 행정건물 이동과 경비초소 몇 개가 전부로 매우 작아 보이지만 이것은 위장이고 진짜 시설은 모두 지하에 있다고 합니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502 지하는 최소 5층 이상이고 엘리베이터로만 내려갈 수 있으며 한 번 들어가면 햇빛을 볼 수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그곳에는 3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숙청 대상이지만 공개 처형이 부담스러운 고위층이고 둘째는 국가 기밀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과학자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셋째는 정치범이지만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로 2014년 평양에서 실제로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일하던 52세 김모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출근길에 검은 승용차에 태워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보위부에 연락했지만 그런 사람은 우리 기록에 없습니다라는 냉정한 대답만 들었고 노동당 조직부와 인민보안성을 다 찾아다녔지만 어디서도 남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보위부 간부 한 명이 조용히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재혼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남편분은 502로 가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는데 다시는 남편을 볼 수 없고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며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502지대에 한번 들어가면 가장 먼저 모든 신분증이 압수되고 이름 대신 357번, 421번 같은 숫자가 부여되며 가족과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되고 편지도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존재가 기록에서 삭제돼서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되는데 왜 북한은 이런 시설을 만들었을까요? 1980년대 후반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많은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모두 처형하면 반발이 너무 컸고 그렇다고 살려두면 언제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보이지 않는 제거 방식으로 죽이지도 않고 풀어주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격리해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됐지만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며 규모가 커졌고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 크게 확장됐다는 증언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수십 명이 502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제가 보위부에 근무하며 느낀 것은 고위 간부들도 502지대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자신들도 언제든 그곳에 갈 수 있고 충성심과 상관없이 필요에 의해 보내지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국장급 간부가 술에 취해 우리는 모두 줄타기를 하고 있고 한 발만 잘못 디디면 502행이며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죽음보다 무섭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죽음보다 무서울까요? 죽으면 최소한 가족이 시신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502로 가면 완전히 증발해서 가족들은 평생 나쁜 의문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9년 탈북을 결심했는데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502지대도 큰 이유였고 언젠가 제가 그곳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보위부에 오래 있을수록 커졌습니다. 남한에 온 후 다른 탈북자들에게 502지대에 대해 물어봤는데 대부분은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했지만 보위부나 당 고위층 출신들은 알고 있었고 모두 같은 반응인 두려움을 보였습니다. 한 전직 보위부 대좌는 502는 북한 권력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이고 그곳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간부가 공포를 느끼며 충성을 강요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502지대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실상을 공개하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북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일부 과학자들이 갑자기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해외 파견 또는 전문 연구 배치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족들조차 이들과 영영 연락할 수 없었고 편지도 전화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정말 해외에 나갔거나 비밀 연구소에 배치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과학자의 아내는 남편이 사라진 지 1년이 지나 보위부를 찾아가 남편은 언제 돌아옵니까? 최소한 편지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담당 간부는 차갑게 국가기밀 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니 가족 접촉은 불가능하고 언제 돌아올지는 국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005년 한 보안 요원이 탈북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증언했는데 그는 502지대 외곽 경비를 3년간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라진 과학자들 중 상당수가 502지대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생화학 실험과 특수 전력 기술 개발에 동원됐습니다라는 그의 증언은 많은 탈북자들 사이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502지대에는 별도의 연구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지하 3층과 4층이 과학자들이 일하는 공간이고 일반적인 연구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연구 성과보다 복종 여부가 더 중요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뛰어난 연구 결과를 내도 명령에 불복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면 즉시 처벌받았습니다. 한 탈북 과학자는 제 동료 중 한 명이 1998년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화학자였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어느 날 보위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를 데려갔고 공식적으로는 특별 연구 프로젝트에 선발됐다고 했지만 그 후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502지대 내부의 과학자들은 일반 수감자들과는 조금 다른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데 좁지만 개인 방을 사용할 수 있고 하루 3끼 식사도 보장되며 기본적인 생활용품도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구를 계속하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조건이었고 연구를 중단하거나 탈주 의사를 보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전직 보위부 요원은 과학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곧바로 심층구역으로 이송되는데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일반 경비병들도 모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층 구역으로 내려간 사람은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최고 위급 간부들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 핵물리학자가 500이지대로 보내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는 영변 핵시설에서 근무하던 40대 중반의 과학자였고 가족은 평양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특별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한 달 정도 출장을 간다고 가족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는데 그것이 가족과의 마지막 만남이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영변 당국에 연락했지만 그런 사람은 우리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들었고 보위부에 가도 같은 대답만 반복됐습니다. 나중에 한 지인이 조용히 귀띔해줬다고 하는데 502로 갔습니다.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502지대의 과학자들은 왜 밖으로 나갈 수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한데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핵무기 제조 기술, 화학무기 개발 과정, 생물학 실험 데이터 같은 정보들은 북한 정권이 절대 외부에 유출되길 원치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은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내도 은퇴가 허락되지 않았고 평생 500이지대 안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한 탈북 보위부 간부는 502에 있는 과학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격리되는 운명을 맞았고 가족들은 그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 502지대의 과학 연구구역은 더욱 확대됐다고 하는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더 많은 과학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지원했다고 하는데 높은 보수와 가족에 대한 특혜가 약속됐지만 일단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한 전직 과학자는 저도 502 연구 프로젝트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배 과학자 한 분이 조용히 경고해줬는데 그곳에 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절대 가지 말라고 했고 그 말 덕분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502지대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저녁 10시까지 연구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작업 시간이 조정될 뿐이었으며 연구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루 30분씩 2번만 허용됐습니다. 그나마도 좁은 운동장 같은 공간에서 감시 하에 산책하는 정도였고 다른 과학자들과 대화하는 것도 연구 주제에 관련된 것만 가능했으며 개인적인 이야기는 금지됐습니다. 식사는 연구실 안에서 제공되는 도시락으로 해결했는데 일반 주민들보다는 나은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풍족한 수준은 아니었고 밥과 옥수수를 섞은 것에 간단한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가족과의 단절이었다고 하는데 편지조차 쓸 수 없었고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생사도 알 수 없었으며 어떤 과학자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한 탈북자는 502에서 일하던 한 과학자가 미쳐버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는 매일 밤 가족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결국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다른 과학자가 그 자리를 채웠으며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502지대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개발하는 기술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몰랐고 단지 주어진 과제만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의 독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그것이 화학무기 개발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지 알 수 없었고 질문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한 전직 보위부 요원은 502의 과학자들은 퍼즐 조각 하나하나만 맡았고 전체 그림은 최고 위층만 볼 수 있었으며 그래야 비밀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쯤 500기지대에서 탈출을 시도한 과학자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는 생물학 전공자로 8년째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환기구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발각됐고 그 후로 그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다만 그 사건 이후 500기지대의 감시가 훨씬 더 강화됐다고 합니다. 500기지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자신의 이름을 잃게 되는데 그것이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절대 규칙이었습니다. 한 전직 보위부 요원은 저는 500기지대 입구 검문소에서 2년간 근무했는데 그곳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입구에는 특별한 등록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즉시 인원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름이나 직위, 출신 성분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357번. 이제부터 당신은 이 번호로만 불립니다라는 냉정한 통보와 함께 신분이 바뀌었고 그 순간부터 과거의 모든 신분은 사라지고 오직 숫자로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개인 소지품은 전부 압수됐는데 시계, 반지, 목걸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 사진이나 편지 같은 것도 예외 없이 빼앗겼으며 내부에서는 개인적인 물건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설명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탈북자는 제가 아는 한 간부는 501호 배치될 때 아내가 준 손수건을 몰래 숨겨갔는데 나중에 발각돼서 일주일 동안 독방에 갇혔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침묵서약이었는데 이것은 502지대의 핵심 통제 수단이었고 모든 입소자가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문서였습니다. 서약서에는 본인은 502 국가중앙특별관리구역 내부에서 본 모든 것, 들은 모든 대화, 목격한 모든 장면에 대해 절대적 침묵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더 무서운 문구가 있었는데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국가안전보위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즉각 처분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전직 보위부 간부는 저도 502 관련 업무로 한 번 내부에 들어가야 했는데 서약서에 서명할 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안 써졌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는 보위부 사람들이라 온갖 무서운 일을 다 봤지만 502만큼은 달랐고 그곳에서는 우리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서약서 서명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규칙 교육이었는데 담당 보위 간부가 냉정한 목소리로 내부 규칙을 설명했고 규칙은 놀랍게도 단 2가지뿐이었습니다. 첫째, 모든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둘째, 어떠한 질문도 하지 말 것. 이 2가지만 지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한 탈북자는 처음에는 규칙이 너무 간단해서 쉽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간단한 규칙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 비인간적인 명령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미였고 질문하지 말라는 것은 의문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502지대 내부에서 질문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 새로 배치된 한 경비병이 이곳에는 정확히 몇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가 즉시 다른 구역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후로 그 경비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같은 부대 동료들에게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다가 재배치됐다는 통보만 내려왔으며 그것은 명백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2012년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신입 과학자가 제가 여기서 얼마나 일해야 합니까?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다가 그날 저녁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자리에는 다른 과학자가 앉아 있었고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502지대에서는 번호 호명 방식도 특별했는데 항상 큰 소리로 또박또박 불렀고 대답도 정확한 방식으로 해야 했습니다. 357번 하고 부르면 예. 357번 대기 중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했고 대답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목소리가 작으면 즉시 기합을 받았으며 심한 경우 식사를 거르게 했습니다. 한 전직 내부 근무자는 처음에는 제 번호가 뭔지 자꾸 까먹었는데 이름으로 평생 살다가 갑자기 숫자로 불리니까 적응이 안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자기 이름보다 번호가 더 익숙해졌고 한 달쯤 지나니까 내 이름이 뭐였는지 가끔 헷갈릴 정도였으며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름을 묻는 것도 금지됐는데 너 원래 이름이 뭐야? 라는 질문은 엄격히 금지된 대화였고 적발되면 둘 다 처벌받았습니다. 2015년 두 명의 과학자가 조용히 서로의 출신과 이름을 나누다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둘 다 즉시 격리됐고 한 달 동안 독방 생활을 해야 했으며 그 후로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500기지대 내부의 모든 공간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심지어 화장실에도 있었고 사각지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24시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 탈북자는 500기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감시당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자다가도 카메라가 신경 쓰여서 편히 잘 수가 없었고 심지어 꿈에서도 감시받는 꿈을 꿨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내부에서는 표정 관리도 중요했는데 너무 슬픈 표정을 지으면 동요되어 있다고 판단됐고 너무 밝은 표정을 지으면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표정은 무표정이었는데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감정을 잃어갔습니다. 한 전직 보위부 간부는 500기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을 보면 눈빛이 죽어 있었는데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고 최소한의 말만 하며 인간적인 모습을 찾기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시간조차 엄격한 규칙이 있었는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속도로 먹어야 했고 대화는 금지됐으며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식사하십시오. 옆 사람을 쳐다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라는 지시가 매 식사 때마다 반복됐고 규칙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밥그릇을 빼앗겼습니다. 2010년대 초반 한 수감자가 식사 중에 옆 사람의 식판을 우연히 쳐다봤는데 그것만으로도 3일 동안 식사를 못했고 타인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불순한 행위라는 이유였습니다. 잠잘 때도 규칙이 있었는데 모두 같은 방향으로 누워야 했고 이불을 얼굴까지 덮는 것은 금지됐으며 밤중에 깨서 화장실 가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 탈북자는 500기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밤이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고 복도에서는 경비병의 발소리가 들렸으면 잠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내부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제한됐는데 가족, 집, 자유, 박, 탈출 같은 단어는 절대 사용할 수 없었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2013년 한 과학자가 동료에게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가 일주일 동안 독방에 갇혔는데 반동적 언어 사용이라는 죄목이었고 그 후로 그는 입을 꾹 다물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500기지대에는 또 다른 규칙이 있었는데 바로 기억금지 규칙이었고 과거를 회상하거나 추억에 잠기는 것조차 금지됐으며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의 복무만이 존재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한 전직 내부 근무자는 어느 날 제가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었는데 감독관이 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저는 겁이 나서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감독관은 생각하지 마라. 명령만 따르라고 했고 그 순간 저는 이곳이 단순히 감옥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까지 통제하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500기지대는 단순한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구역은 완전히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전직 보위부 간부는 500기는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구조였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구역은 500이지대의 가장 바깥 부분으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국가 연구시설처럼 보였는데 지상에 있는 행정 건물과 일부 연구실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학자나 기술자들로 비교적 정상적인 환경에서 연구 활동을 했는데 물론 외부와의 연락은 차단되어 있었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1구역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일부는 몇 년 후에는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헛된 희망이라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한 탈북 과학자는 저는 1구역에서 2년간 일했는데 처음에는 이곳이 엘리트 과학자들을 위한 특별 연구소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는데 아무리 좋은 연구 결과를 내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가족에게 편지 한 통 쓸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구역과 2구역 사이에는 두꺼운 철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특별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통과할 수 있었으며 1구역 사람들은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구역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 한 전직 경비병은 1구역과 2구역의 차이는 일반 감옥과 정치범 수용소의 차이만큼 컸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2구역으로 가는 통로는 지하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입구에는 24시간 최소 10명 이상의 무장 병력이 교대로 감시하고 있었고 접근 허가는 국가보위성 부상급 이상의 극소수 간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2구역 입구를 지키는 병사들은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이었는데 최소 5년 이상 보위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했고 가족 배경과 충성도를 철저히 검증받은 사람들만 배치됐습니다라고 한 전직 보위부 요원이 증언했습니다. 2구역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탈북자들의 일치된 증언이 있는데 그곳에는 특별격리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존재했고 일반적인 수용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운영됐습니다. 한 전직 보위부 간부는 2구역에는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었는데 첫째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들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고위 간부였다가 실각한 사람들,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당 간부들, 김씨 일가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측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외부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었는데 해외 파견 근무를 하다가 돌아온 외교관 중 일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근무하다 서방 사상에 오염됐다고 판단된 사람들, 밀수나 무역 과정에서 외부 세계를 너무 많이 본 무역 일군들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한 탈북자는 제가 아는 한 무역 일군은 중국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평양으로 소환됐는데 그 후로 행방을 알 수 없었고 나중에 들으니 500이 2구역으로 갔다고 합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셋째는 규정을 심각하게 벗어난 간부들이었는데 여기에는 큰 규모의 부정부패에 연루된 고위 간부 김정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군 장성, 내부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당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구역의 격리실은 1구역의 숙소와는 완전히 달랐는데 한 목격자에 따르면 방은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고 창문은 없었으며 철문에는 작은 급식구만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루 23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야 했고 단 1시간만 복도에서 운동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다른 수감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시간을 따로 정해줬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2구역에 격리된 사람들은 일반 수감자들과 달리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대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를 암송하고 자아비판문을 써야 했으면 매주 사상 검열을 받았습니다. 한 전직 보위부 요원은 2구역 사람들을 장기 관찰 대상이라고 불렀는데 국가는 그들을 완전히 처분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일단 격리해두고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 한 전직 당 간부가 2구역에 수용됐는데 그는 과거 김정일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인물로 너무 많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격리됐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는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반역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단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너무 많이 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갇혀야 했습니다라고 한 증언자가 말했습니다. 이 구역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형기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언제 나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한 탈북자는 이 구역에 있던 한 사람은 머리가 하얗게 새고 등이 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들어갈 때는 40대였는데 나올 때는 70대 노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3구역, 이곳은 500이지대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가장 무서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도 말하면 안 되는 곳으로 불렸고 그 존재 자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됐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위부 간부들도 3구역의 정확한 목적을 몰랐는데 한 전직 보위부 대좌는 저는 15년간 보위부에서 일했지만 3구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3구역은 국가보위성 내부에서도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고 관련 문서는 최고사령부 직속으로만 관리됐으며 일반 간부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구역에 대한 소문은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인체 실험을 한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미친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라고 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들어가면 절대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 전직 경비병은 저는 3구역 입구 근처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은 다른 곳과 완전히 달랐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문은 두께가 30cm는 되어 보이는 철문이었고 입구에는 항상 20명 이상의 특수경비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일반 보위부 병력과도 달리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3구역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경비병도 있었는데 2011년 어느 날 밤 검은 차량 3대가 500이지대에 도착했고 거기서 몇 명의 사람들이 끌려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눈을 가리고 손발이 묶여 있었는데 3구역 쪽으로 끌려갔고 그 후로 저는 그 사람들을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 경비병은 증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3구역에서 나오는 소리였다는 증언인데 한 야간 근무 경비병은 밤에 3구역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는데 비명 같기도 하고 기계 소리 같기도 했으며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임 병사에게 물어봤더니 듣지 마라. 모르는 척해라. 내 목숨이 소중하면 절대 궁금해하지 마라고 했고 그 후로 저는 3구역 쪽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3구역의 크기나 수용 인원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떤 증언에서는 지하 5층 이상 깊이 있다고 했고 다른 증언에서는 100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다고 했으며 또 다른 증언에서는 그곳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 전직 보위부 간부는 3구역에 대해 상급 간부들끼리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한 번은 어떤 부부상이 술에 취해 3구역만큼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총살당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3구역에 대한 가장 신빙성 있는 증언은 2017년 탈북한 한 보위부 소좌의 말인데 그는 3구역은 국가가 영구적으로 제거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되고 법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며 가족들도 사망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그냥 증발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여름 한 남자가 중국 국경을 넘어 탈북에 성공했는데 그는 국가보위성 기술요원으로 7년간 근무했던 씨였고 그가 가져온 증언은 500이지대의 실체를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후 씨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는데 3구역은 사람이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내부자들은 그곳을 묘지라고 불렀습니다라는 그의 첫마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씨는 500이지대의 전산 시스템과 CCTV 관리를 담당했던 기술 요원으로 직접 3구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시스템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내부 문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시스템에는 500이지대 전체의 인원 현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1구역과 2구역은 입소 날짜와 인원 번호가 명확했지만 3구역은 달랐습니다라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3구역 기록은 입소 날짜만 있고 출소 날짜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본 기간 동안 3구역에서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들어가기만 할 뿐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 씨에 따르면 3구역은 단순한 감금시설이 아니라 영구봉인 구역이었는데 국가가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정했지만 즉시 처형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첫째는 실험 실패 인원이었는데 여기에는 국가가 비밀리에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실패한 과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들이 아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함부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어 씨는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기밀 누설 가능성이 있는 인원들이었는데 핵무기나 화학무기 개발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 김정은의 건강 상태나 개인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측근들, 권력 내부의 치부를 목격한 경호원들이 여기 해당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지도부에게 불편한 존재들이었는데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하지만 공개 처형하면 파장이 큰 고위 간부들, 해외에서 망명을 시도했다가 잡혀온 외교관들, 내부 권력 투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당 간부들이 포함됐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 씨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2015년 4월 어느 날 밤 긴급 명령이 내려왔고 3구역으로 15명이 한꺼번에 이송되는 기록이 시스템에 찍혔습니다. 그들의 이전 소속을 보니 모두 당선전 선동부와 대남 공작부서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장성택 숙청과 관련된 2차 정리 작업이었고 직접적인 연루자는 아니었지만 너무 많이 알아버린 사람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15명의 이름은 시스템에서 3일 후 모두 삭제됐는데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록이 사라졌고 백업 파일에서도 지워졌으며 완전한 소멸이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3구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어 씨는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내부 보위 요원들 사이에 도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3구역에서 의학실험 대상으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화학무기나 생물무기의 효과를 시험하는 데 사용되거나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실험 대상이 되거나 방사선 노출 실험의 피험자가 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 경로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인 전직 보위부 의료진 B씨는 저는 502지대 의무실에서 3년간 근무했는데 가끔 3구역에서 의료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3구역에 가는 게 아니라 특수의료팀이 따로 있었고 그들은 다른 구역 의료진과 절대 접촉하지 않았으며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됐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B씨는 한 번 우연히 3구역 의료팀 소속 간호사를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완전히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고 제가 인사를 건네려 하자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나중에 선배 의사가 조용히 말해줬는데 3구역 의료팀은 절대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다. 그들도 일종의 수감자나 마찬가지다. 그들이 본 것을 외부에 절대 말할 수 없도록 격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016년 어 씨는 시스템 점검을 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3구역의 전력 소비량이 다른 구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특히 밤 시간대에 급증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급자에게 3구역의 전력 소비가 너무 높은데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다시는 3구역 데이터를 보지 마라고 경고했습니다라고 어 씨는 말했습니다. 한 전직 경비병 C씨는 더욱 직접적인 증언을 했는데 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02지대 외곽 경비를 담당했고 3구역 입구에서 50m 떨어진 곳에 초소가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밤 11시쯤 되면 가끔 3구역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비명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했으면 때로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섞여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건 2013년 9월 어느 날 밤이었는데 갑자기 3구역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고 그것이 10분 이상 계속됐으며 저는 너무 무서워서 초소 안에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대 시간에 선임병에게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내가 잘못 들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너도 저기 들어간다고 했고 그 후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 씨는 탈북하기 직전인 2018년 3월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충격적인 통계를 발견했는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3구역에 입소한 인원은 총 247명이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출소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사망 기록조차 없었으며 그들은 그냥 시스템상에서 보관 중이라는 상태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보관 중이라는 표현이 너무 소름 끼쳤는데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보관한다는 의미였고 그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그냥 존재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구역에 대한 가장 끔찍한 증언은 한 탈북 보위부 장교 D씨에게서 나왔는데 그는 2011년 단 한 번 3구역 입구까지 문서를 전달하러 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3구역 입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안쪽에서 문이 잠깐 열렸는데 그 순간 본 것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도 양쪽에 작은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문들에는 숫자만 적혀 있었으며 어떤 문에서는 긁는 소리가 들렸고 공기는 소독약과 부패한 냄새가 섞여 있었으며 조명은 너무 어두워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여기는 지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서를 받은 담당자의 얼굴도 기억나는데 그는 완전히 무표정했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으며 마치 인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500이지대, 특히 3구역의 존재는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곳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곳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3구역에 간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인데 그들은 법적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기록에도 없으며 가족들은 평생 그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했는데 502지대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는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502지대는 가장 깊은 침묵으로 둘러싸인 주제인데 이 시설의 존재를 아는 간부들조차 절대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한 전직 당 간부는 평양의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500이는 금기어였는데 누군가 그 단어를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모두가 입을 다물었으면 대화 주제가 즉시 바뀌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 북한 간부들은 술을 마시면 평소 못하는 불평도 하고 체제 비판도 조심스럽게 하지만 502에 대해서만은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탈북 간부가 말했습니다. 한 번은 한 국장급 간부가 술에 많이 취해서 요즘 누가 또 까지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는데 그 순간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누구도 그 다음을 묻지 않았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간단한데 502지대는 단순한 감옥이나 수용소가 아니라 북한 권력 구조의 최종 안전장치이자 공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전직 보위부 부부장 출신 탈북자는 502지대는 김씨 일가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였는데 처형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살려두기에는 위험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 처형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지나치면 반발이 생길 수 있지만 502로 보내는 것은 조용하고 깨끗하며 흔적이 남지 않았고 완벽한 제거 방식이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간부들이 502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도 언제든 그곳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2013년 장성택 처형 사건이 대표적인 예였는데 그는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북한 2인자로 불리던 인물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제거됐고 그와 관련된 수십 명이 500위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한 전직 당 간부는 장성택 사건 이후 평양 간부 사회에 엄청난 공포가 퍼졌는데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한순간에 500이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후로 간부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했으며 심지어 가족끼리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피했고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500이지대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통제됐는데 보위부 내부에서도 알 필요가 있는 자만 제한적으로 알 수 있었고 대부분의 간부들은 그 존재만 희미하게 알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습니다. 한 전직 보위부 소좌는 저는 10년간 보위부에서 근무했지만 500위에 대한 공식 교육을 받은 적은 없는데 선배들의 경고, 은밀한 대화, 암시적인 표현을 통해 조금씩 알게 됐을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입 시절 한 선배가 보위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다. 첫째 충성, 둘째 침묵, 셋째 500위를 피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는 500위 징조라고 불리는 패턴이 있었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500위로 보내지기 전에 나타나는 특정 신호들이 있었고 간부들은 이것을 예민하게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이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보위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오면 간부들은 긴장했고 그것이 마지막 출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라고 한 증언자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통신 두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간부의 전화가 불통되고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으면 동료들은 조용히 그의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으며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가족 이주 명령이었는데 한 간부의 가족이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주 명령을 받으면 그것은 명백한 신호였고 곧 그 간부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였으며 가족을 먼저 격리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2015년 한 노동당 부부장급 간부가 이런 징조들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강원도로 이주 명령을 받았고 일주일 후 그 간부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 후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동료 간부들은 그가 500위로 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냥 그의 책상을 치웠고 그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분배했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계속했습니다라고 한 동료가 증언했습니다. 500위지대는 간부들에게 보이지 않는 칼로 작용했는데 실제로 처형당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충분한 위협이 됐고 모든 간부들을 통제하는 심리적 도구였습니다. 한 전직 당 간부는 500위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곳에 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갈 수 있었고 충성스러워도 갈 수 있었으며 그냥 필요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너무 많이 알아서 갔고 어떤 간부는 너무 영향력이 커져서 갔으며 어떤 외교관은 해외를 너무 오래 경험해서 갔고 이유는 항상 국가 안보라는 포괄적인 명분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양의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500위 리스트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국가보위성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잠재적 위험 인물 명단이 있고 그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언젠가는 500위로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리스트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자신이 혹시 그 리스트에 있지 않을까 두려워했고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으며 이것이 바로 500위가 갖는 통제 효과였습니다라고 한 탈북 간부가 증언했습니다. 간부들이 500위를 피하기 위해 하는 행동들도 있었는데 첫째는 적당한 무능함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너무 유능해서 위협이 되지도 않고 너무 무능해서 숙청되지도 않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둘째는 철저한 침묵이었는데 간부들은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알게 된 것을 절대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내에게도 업무 내용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으며 침묵이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라고 한 증언자가 말했습니다. 셋째는 과도한 충성 표시였는데 회의 때마다 김정은을 향한 충성을 맹세했고 자아 비판을 철저히 했으면 조금이라도 의심받지 않으려고 과도하게 행동했고 그것이 일상이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017년 한 보위부 간부가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두 500기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습니다. 언제 그 문이 우리를 위해 열릴지 모르고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고 안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한 전직 고위 간부는 탈북 후 이렇게 말했는데 500기지대의 가장 효과적인 점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개 처형은 공포를 주지만 동시에 반감도 만듭니다. 하지만 500기는 조용히 사람을 지우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공개 처형에는 분노할 수 있지만 500기에는 그저 침묵할 뿐인데 왜냐하면 누가 사라졌는지조차 확실히 알 수 없고 말하는 순간 자신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간부들에게 500기지대는 단순한 수용소가 아니라 권력의 최종 심판대였는데 그곳은 법도 없고 재판도 없으며 변호도 없는 곳이고 한번 결정되면 되돌릴 수 없으며 그래서 모든 간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라고 한 증언자가 말했습니다. 한 탈북 간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언했는데 저는 15년간 당에서 일했지만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꿈에서 보위부 차가 제 앞에 멈추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와 저를 데려가는 꿈이었습니다. 500기에 대한 공포는 북한 간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감정이고 그것이 없었다면 많은 간부들이 진작 탈북했거나 저항했을 것이지만 500기의 존재가 모두를 침묵시키고 복종하게 만듭니다라고 했습니다. 500기지대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한 내부자의 용기 있는 선택 덕분이었는데 그는 500기지대 입구 근처의 전기시설과 통신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기술직 요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편의상 이 씨라고 부르겠는데 그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00기지대에서 근무했고 그곳에서 본 것들을 몰래 기록해왔습니다. 이 씨는 평범한 기술자였지만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국가를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깨닫게 됐습니다라고 그가 남긴 음성 메모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조금씩 증거를 모았는데 내부 문서를 몰래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고 시설 배치도를 기억해서 그렸으며 모든 것을 작은 USB에 저장했습니다. 2019년 5월 이 씨에게 갑작스러운 통보가 내려왔는데 3구역 내부 통신 장비에 문제가 생겼으니 직접 들어가서 수리하라는 명령이었고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한 전직 보위부 요원의 증언에 따르면 기술 요원이 3구역 내부로 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왜냐하면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 씨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들어가기 전날 밤 자신이 모아둔 모든 자료를 정리했고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동료 한 명에게 USB를 맡겼습니다. 그 음성 메시지는 약 3분 분량이었는데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한 발음으로 내 이름은 나는 500기지대에서 3년간 근무한 기술 요원입니다. 내일 나는 3구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시작됐습니다. 내가 이 문을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3구역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못했고 나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계속했습니다. 500기지대는 지옥입니다. 여기는 법도 없고 인권도 없으며 희망도 없는 곳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졌으며 가족들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라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3구역은 제가 3년간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밤마다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들, 사라지는 사람들, 삭제되는 기록들. 이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라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나는 내일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것이 내 마지막 말이 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이 기록을 세상에 전해주십시오. 500이지대의 진실을, 그곳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알려주십시오라고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으로 3구역 입구 철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작은 휴대용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화질은 흐릿했지만 그 무게감은 충분했습니다. 사진에는 두꺼운 철문이 보였고 그 위에 작은 금속 명판에 제3특별구역 마이너스 무단 출입 시 즉시 처분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으며 문 옆에는 무장한 경비병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씨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는데 2019년 5월 23일 오전 9시 그는 3구역으로 들어갔고 그 후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씨가 자료를 맡긴 동료는 6개월 후 탈북에 성공했는데 그는 USB를 몸에 숨긴 채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으며 그제야 이 씨의 유언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영웅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남겼고 그 덕분에 500이지대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 동료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씨의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구역으로 들어간 인원 명단, 내부시설 배치도의 일부 보위부 내부 문서 사진, 그리고 여러 증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 문서에는 3구역 장기보관 인원 현황이라는 제목이 있었고 178명의 숫자 코드가 나열되어 있었으며 각 코드 옆에는 입소 날짜만 있고 출소 날짜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일부 인원의 실제 신분도 파악했는데 357번은 전직 외무성 부상, 421번은 핵물리학자, 502번은 전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메모가 있었고 이들은 모두 한때 북한 엘리트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씨의 용기는 다른 내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후 몇몇 탈북자들이 500이지대에 대한 추가 증언을 내놓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한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는 이 씨의 기록은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됐고 500이지대 같은 비밀 시설의 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입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3구역으로 들어간 지 한 달 후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은 함경북도의 한 작은 마을로 강제 이주됐고 모든 연락이 끊겼으며 현재 그들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진실을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 희생했는데 그의 용기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한 인권활동가가 말했습니다. 500이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위성사진으로도 확인되는 그곳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운영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으며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500이지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런 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난한의 날조이고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를 포함한 수십 명의 증언, 내부 문서, 사진 자료들은 500이지대가 실재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됐습니다. 한 탈북자 단체 대표는 500이지대는 북한 체제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지만 이제는 세상이 알게 됐고 이 씨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갇힌 수백 명의 사람들,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며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들은 법적 절차도 없이 존재가 지워졌고 세상에서 잊혀졌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는데 나는 내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만큼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500이지대의 문이 열리는 날 그곳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자유를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국제인권단체들은 500이지대 폐쇄와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UN 인권이사회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은데 북한 정권에게 500이지대는 권력 유지의 핵심 도구이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통제 수단이면 체제 존속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씨 같은 사람들의 용기는 희망을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의 용기가 진실을 밝힐 수 있고 그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며 언젠가 500기지대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라고 한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3구역 어딘가의 좁은 방에 있거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살아있고 그의 용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500기지대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간부조차 두려워하는 비밀구역,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존재가 지워지는 공간,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알게 된 진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00기지대에 갇힌 사람들을, 이 씨의 용기를, 그리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